가 딱 저번 주에 따서 요거 했죠. 여기는 저번 주에 한 거보다 조금 쉬워요. 근데 앞에 불을 어떻게 해야 돼? 좀 보이죠? 여기는 두 개 항상 중단어는 항상 두 개야. 통합사회 여러분들 1학기 때 해보신 친구들 알겠지만 항상 두 개야. 여기 뭐에서 자본주의 전개과정 해가지고 무슨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거 순서가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경제체제 해가지고 시장경제체제랑 무슨 경제 있어요? 그쵸, 계획경제. 이렇게 있었다. 이건 두 가지야. 여기도 똑같아. 합리적 선택, 경제주체의 역할. 근데 합리적 선택은 약간 산수 문제가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산수 문제. 내가 작년까지는 원래 산수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 안 했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 계산 문제. 근데 약간 이게 조상모사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계산 문제라고 하니까 겁나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영어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수 문제, 덧셈 뺄셈 이러면 쉽잖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이어도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사칙연산 이러면은 뭐야, 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는데 덧셈 뺄셈 이러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 여기는 그래서 덧셈 뺄셈 문제. 곱셈도 안 나와요. 나눗셈도 안 나오고 덧셈 뺄셈 문제가 나오는 파트 합리적 선택. 그리고 여기는 경제 주체의 역할 해가지고 우리 맨날 나오죠. 통합사 하면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뭐 개인의 역할 나오죠. 그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통합사회 때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부터 한번 해볼게요. 합리적 선택. 그래서 합리적 선택, 1번의 합리적 선택인데 합리적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왜 배워요? 경제. 이 학문이 많잖아. 뭐 역사도 있고, 뭐 물리학도 있고, 또 뭐 있어? 화학도 있고, 그리고 경제도 있잖아. 경제를 왜 배울까요? 경제. 경제를 왜 배울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어떤 학문 같은 거는 인간 생활에서 호기심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없으면 경제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 문제. 경제 문제 하면 무슨 문제야? 원초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문제야? 경제 문제는. 그쵸? 돈 문제야, 돈 문제.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거의 이제 접근이 좋아요, 점점.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많으면 상관없잖아. 근데 어때요? 그쵸? 부족하죠? 이거를 경제 용어로 뭐라고 하냐? 돈을 우리가 이제 자원으로 할게요. 자원은 돈보다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원을,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돈을 필요로 해. 근데 필요한 것보다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거를 자원의 무슨 성이라 그래, 전문 용어로? 자원의? 어떻게 또 아네? 어떻게 정확하게? 배웠어요? 찍었다고? 주관식을? 맞아요. 자원의 희소성. 이것 때문에 경제를 하는 거예요. 자원은 희소성, 희소하다. 그 희소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희소? 희귀하다는 거야, 희귀하다. 희귀와 희소의 차이를 알아요? 이거 기본적인, 진짜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희귀하다, 희소하다. 희귀는 가치 자체가 이제 뭐랄까 희귀는 가치 자체가 좀 귀한 거고 희소는 이제 말 그대로 소량이 좀 적은 거. 정확히 반대로 가면 돼요. 와우. 희귀가 진짜 말 그대로 적은 거야. 근데 희소는 뭐냐면 적은데 얘는 절대적으로 적은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적은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잘생긴 아이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박보검, 뭐 아이돌 아니지만 박보검 막 여자들이 엄청 막 좋아하잖아. 다 막 박보검이랑 사귀고 싶고 다 결혼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박보검은 사귀고 싶은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쳐봐요. 근데 박보검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
한 명인데 100만 명이 원해. 이게 이상한 거야. 나도 한 명이야. 씨발. 근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희귀한 것 뿐인 거예요. 저 바로 이해해버리네. 이 새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희귀와 희소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이해하지 말고 이해해야지. 맞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네요. 어쨌든 자원이 희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은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자원이 희소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적으면은 희귀인 거고 수요가 높으면 희소인 거예요. 아니 상대적으로 봐야죠. 공급에 비해서죠. 내가 말했잖아. 얘는 절대적인 거고 얘는 상대적인 거라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 높아. 그게 희소한 거죠. 근데 모든 자원은 다 희소해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실. 그쵸? 돈 많은 사람들 충분히 많은데 더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원은. 그쵸? 부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남들과 어떤 비교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제야. 왜냐면 경제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기 위해 경제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편익을 얻는 선택. 편익은 뭔지 알죠?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익. 그래서 최대한의 편익을 얻는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은요, 편익에서 비용을 빼. 그러니까 편익 마이너스 비용. 이게 0보다 커. 그러면은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야. 편익에서 마이너스 비용을 했어요. 그게 0보다 커. 그러면은 합리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익 마이너스 비용을 다른 말로 얘를 순편익이라고. 순편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순편익. 순편익이 0보다 큰 선택을 하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는 쉬워요. 편익 마이너스 비용인 순편익이 0보다 크면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요게 이제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돼? 두 가지를. 그렇죠? 편익이랑 비용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편익이랑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편익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편익이라고 해요. 그럼 비용은 뭐야? 비용은 다 들어가잖아.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지불하는 대가를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거 하나를 사는데 요거 하나에 만약에 뭐 5,000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5,000원을 주고 이걸로 가져오겠죠. 그럼 편익은 이게 편익이죠. 이걸 내가 얻었으니까. 그러면 비용은 5,000원이죠. 회계학에서는 이게 비용이 5,000원. 근데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또 있어요. 요거까지 알아야 돼.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기회비용.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너가 아까 얘기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5,000원 딱 냈어. 그거 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거, 요거까지 합친 거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얘를 다른 용어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요. 거기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거, 얘를 명이 아니라 이제 반대말로 하죠. 암묵적 비용으로 하죠. 얘를 이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거야. 어떤 삼촌이 와가지고 선물을 주겠대. 그래서 하나는 아이폰이 있고 하나는 갤럭시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A가 이제 아이폰이고 B가 갤럭시야.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골랐어. 그러면은 내가 선택함으로써 얻은 편익은 뭐예요? 그렇죠. 그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이폰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은 뭐예요? 네, 공짜로 받았어. 그러면 비용이 얼마예요? 그쵸? 회계학에서는 그냥 비용이 마이너스 0이야. 그쵸? 근데 경제학에서는 봐봐. 지금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0인데 경제학에서는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거 있죠?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뭘 포기해요? 이걸 포기했죠? 갤럭시를 포기했죠? 얘의 가치가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0만 원짜리야. 얘가 만약에 뭐 90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편익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회비용은 90만 원. 정확히 말하면 0 플러스 90만 원. 이거 이해돼요?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매몰 비용은 뭐냐? 이미 내가 지출해버려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고, 이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매몰 비용은 절대로 고려하면 그쵸?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를 고려하는 순간 합리적 선택을 못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실제로 합리적 선택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매몰 비용입니다. 자, 매몰 비용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본전 심리예요. 그래서 도박할 때 내가 100만 원을 들고 갔어. 근데 이제 80만 원을 잃었어. 80만 원 많은 거 20만 원을 잃었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 그쵸? 20만 원만 따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이제 매몰 비용이죠. 20만 원은 이미 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항상 현 시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끌고 와서 생각해. 그래서 매몰 비용을 고려를 하면 안 되는데 과거를 끌고 와서 생각하니까 매몰 비용을 고려해버려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미쳐있는 거 있잖아. 그쵸? 주식이 다 물려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빨리 이거를 손자로 쳐가지고 다른 이제 오를 만한 데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파란색이 보이는 거, 파란색 글씨가 마이너스 뭐 16.8% 뭐 이런 게 보이는 거. 그러면은 언제까지 못 나가? 그쵸? 이게 플러스 0.1이라도 될 때까지 못 나가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반려주식이 되는 거야. 평생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우리가 고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영화관 예시 많이 있어요. 영화관을 내가 극장 가서 영화관 갔어. 근데 영화가 한 3시간짜리야. 근데 한 30분, 1시간 봤는데 진짜 재미없는 망한 영화야. 그러면은 나머지 2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미 표 끄는 게 아까우니까 끝까지 다 보고 가는 거야. 나머지 2시간도 고통이야, 보는 게. 근데 굳이 앉아서 보고 가죠. 그런 게 다 매몰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 요거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이따가 계산 문제 좀 풀어볼 겁니다. 희귀성 아까 얘기했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어떤 이제 친구가 주말이 돼가지고 플랜을 짠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있어. A 플랜은 뭐냐면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루 동안 하면은 시급이 한 12,000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 4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4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는 이제 알바하러 가려면은 차비가 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복 차비가 한 6,000원이 드는 플랜이 있어요. 근데 이제 B는 뭐가 있냐? B는 알바가 아니라 PC방을 가요. PC방을 가서 게임을 해. 그러면은 내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뭐 이거를 가격으로 뭐 환산할 수 없지만 계산을 위해서 환산한다고 하면은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즐거운 가치로. 근데 얘는 PC방은 뭐야? 요즘에 시간당 돈을 내죠. 시간당 얼마냐? 2,000원이나 해? 시간당 뭐 2,000원이라 해요. 2,000원. 얘도 이제 4시간을 해. 그러면은 A를 선택했을 때 편익 그리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그리고 순편익
B를 선택했을 때도 나오겠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와, 연습 문제. 일단 시급이 12,000원이라는 것까지만 이해했어요. 4시간인 것도 이해했잖아. 차비가 6,000원 드는 것도 이해했고. 네. 다 이해한 거죠. 이거를 이제 보고 편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 즐거움은 시간 무관하고 그냥 5만 원 그대로. 그쵸 그쵸. 총. 뭐 했어요? 다 했어?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편익은 얼마예요? A. 48,000원. 그쵸. 48,000원. 그러면은 명시적 비용은 얼마일까요? 6,000원. 그쵸. 6,000원이에요. 계산 문제 할 때 일단 여기까지 보여야 돼. 그 다음 B는 5만 원. 그쵸. 그 다음 시간당이니까 명시적 비용 8,000원이죠. 그러면은 A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일까요? 6,000원. 명시적 비용도 6,000원이고 암묵적 비용도 6,000원이고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죠. 암묵적 비용을 구하는 방법은 내가 얘기했죠.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을 안 했잖아. B의 가치는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인데 8,000원이 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42,000원을 거야. 뭐야 똑같네? 똑같으면 안 돼. 1,500원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이거 6,000원이 되겠죠? 자, 6,000원. 그러면은 44,000원이죠. 얘는 암묵적 비용 얼마예요? 42,000원. 그쵸? 42,000원으로 가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기회비용은 얘 플러스 얘가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5만 5만 원. 5만 원이네요. 그쵸? 얘는 기회비용 얼마예요? 4만 8,000원이죠. 그럼 순편익은 얼마예요? 얘는? 아니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000원이 되죠. 얘는 얼마예요? 그쵸? 플러스 2,000원이 되죠. 그 이해돼요? 됐어요. 그래서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요런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그냥 덧셈 뺄셈 했어 우리. 그쵸? 곱셈 나눗셈 안 했잖아. 이제 좀 사칙 연산도 아니야. 사칙 열반의 절반이야.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쵸? 산수예요 산수. 말이 계산 문제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암묵적 비용 고른 거 내가 얘기 안 해줘가지고 이거 몰랐던 거 나머지는 맞게 썼잖아. 이거 틀린 사람 있어요? 그쵸? 이거 다 맞았으면 잘한 거예요. 암묵적 비용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보통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두 개나 보통 두 개를 줘요. 세 개를 주면 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냐를 물어보는데, 합리적 선택 물어볼 때는 쉬워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거 48,000원이죠. 이거 빼면 44,000원이죠. 맞나? 42,000원이죠. 48,000원에서 6,000원 뺐으니까 얘 42,000원 이득 본 거잖아. 얘는 얼마야? 6,000원이니까 44,000원 이득 받잖아. 얘 42,000원이 44,000원이죠. 얘가 무조건 합리적 선택인 거야. 근데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A의 암묵적 비용은 42,000원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정을 할 줄 아는지를 물어봐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합리적 선택 구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 계산하면 되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A, B, C가 있어도 플러스인 것도 무조건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인 거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이따가 연습 문제 한 개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넘어가서 합리적 선택이 한 개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 0보다 높으면 내가 제일 좋은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근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수정 자본주의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냐?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독과점이에요. 실제로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 할 때 독점 자본주의 잠깐 얘기했었죠. 그 독점. 독점. 근데 독과점은 정확히 뭐냐? 여러분들 독점은 뭐예요? 독점. 독점과 과점을 이제 구분해서 알면 좋은데 독점 얘는 하나의 기업이 그 하나의 시장을 다 먹는 거야. 그렇죠? 과점은요. 소수야. 적을 과자예요. 보통 이제 2개에서 보통은 4개 정도 얘기를 해요. 2개에서 4개 정도의 적은 기업이 시장을 다 같이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제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독과점은 이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내용이 내포돼 있어요. 독과점은 뭐냐?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 임의로 담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격을 물려먹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조작을 하는 거야. 이게 독과점이에요. 자, 독점은 쉬워요. 혼자니까 자기가 가격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잖아. 근데 과점은 2개에서 4개의 기업이 있잖아. 근데 나만 가격 올리면은 나만 망하고 나머지 3개 기업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얘기야. 그쵸? 담합을 하는 거다.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거야. 상품 가격.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품질을 일부러 낮추는 거야. 안 올리고.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자동차인가 어디 배터리 회사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 배터리를 한 번 사면 사람들이 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배터리를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달게 만들죠. 이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교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야. 품질을 낮추고. 그래서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춰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독과점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매년 뉴스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죠. 뭐 있었어요? 우리 전쟁 날 때. 그쵸? 석유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요즘 20, 30대는 차를 안 사잖아요. 또. 근데 알고 봤더니 전쟁 때문에 뭐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그때를 틈타가지고 우리나라 기름 회사는요 과점 기업이에요. 4개 있어요. 4개. 뭐 있어요? 그쵸? SK, GS, S-오일 그리고 또 뭐 있냐? 현대 오일뱅크 4개 있단 말이에요. 그 4개 회사들이 몰래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뻥튀기 해서 올려버렸던 거야. 이게 얼마 전에 걸렸죠? 이런 식으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부당한 어떤 이익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합리적 선택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공공재의 부족입니다. 공공재의 부족. 공공재는 그럼 뭐냐? 공공재는 말 그대로 공유 자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그렇죠? 예를 들면 길거리 지나가면 가로등 있죠, 가로등. 주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공원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야.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게 다 공공재. 경찰, 군인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재가 어떤 걸 공공재라고 하냐?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경합성, 배제성인데 앞에 B가 붙으니까 뭐예요? B가 무슨 뜻이야? B. 그쵸? 안일 붙자죠. 안일 붙자. 그러면은 경합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배제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경합성이 뭐고 배제성이 뭐냐? 이게 경합성은 뭐냐면 영어로 컨테스트. 경쟁을 한다. 쉽게 말하면 품절이 나는 상품들을 경합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비경합성은 품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제성은 뭐냐? 이 배제하다는 뭐냐면은 exclude예요. 그래서 배제한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을 배제해요? 돈을 안 낸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성은 쉽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단어를 쉽게 무료예요, 무료. 그럼 배제성이 유료죠, 유료. 근데 여기다 아니 빗자가 붙었으니까 비배제성은 뭐예요? 무료를 쓸 수 있다는 뜻이야. 무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경합성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경합성과 배제성이
둘 다 있는 상품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유제라 그래요. 이런 거. 웬만한 상품들은 다 사유제예요. 안경도 그렇죠. 또 안경 공짜로 얻어온 거 아니잖아. 돈 주고 사왔죠. 그러니까 배제성이 있는 거야. 돈 안 준 사람들은 배제당하니까. 그 경합성. 안경을 계속 사면은 품절이 나겠죠. 그러니까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거야. 웬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경합성이면서 비배제성인 게 공유제라 했죠. 공공재. 그렇죠? 요거까지는 이제 쉬운데 이런 거 배제성이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배제성은 쉽게 말하면 다시 돈을 내야 되는 거, 돈 내는 거. 돈을 내는데 경합성이 없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그쵸. OTT 서비스 같은 거. 내가 낸다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OTT를 본다고 해서 OTT 볼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에서 999명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거 OTT, 뭐 유튜브,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 돈만 내면 다 볼 수 있는 거. 제한이 없어요. 경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선착순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경합성은 없는데 비배제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거. 무료야. 근데 빨리 가야 돼. 뭐가 있을까요? 그쵸? 당근이 무료인가? 무료 나눔. 아 그쵸. 무료 나눔. 선착순 이거 한 명이야. 경합성 엄청 빡세요. 그쵸? 아니면은 뭐 이벤트로 뭐 우리 상품 50명에게 선착순으로 뭐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비배제성이면서 경합성이에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고속도로 같은데 돈 내고 타잖아요. 하이웨이 같은데. 그쵸? 그러면은 이제 돈을 내고 타니까 배제성이 있는 거야. 근데 돈을 내고 타는데 차가 꽉꽉 막혀. 그러면 경합성도 있다 그래요. 근데 차가 안 막히고 텅텅 비었어. 그러면은 경합성이 없다고 표현해. 마찬가지로 무료 도로인데 꽉꽉 막혀. 그 여기에 들어가. 무료 도로인데 꽉꽉 막히지도 않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재가 어떤 건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공공재는 무료면서 내가 가로등에 불빛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불빛이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경합성도 없다. 마찬가지로 국방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 동네 보호해준다고 옆 동네는 보호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다 같이 보호가 돼버리잖아.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공공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배제성과 경합성 요거 의미를 조금 쉽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제성은 돈을 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경합성은 선착순이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통합사회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가 어려운 거야. 단어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걔 겁먹지 말라고. 겁먹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공공재가 어쨌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돈을 안 내는데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임승차해버려. 그렇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공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뭐라 그래? 양심 없는 마인드. 예를 들면 가상의 마을이 있어.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어. 근데 우리 마을이 이렇게 딱 있는데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아까 공공재 중에 가로등이 있다 했잖아. 가로등.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100명이 10,000원씩 막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큰 가로등을 딱 설치하자. 그러면은 불빛이 딱 가지고 우리 마을도 밝아질 거야. 그래서 10,000원씩 모으라 그랬어. 근데 어떤 얌체 같은 놈 한 명이 있는 거야. 100명 중에. 그래서 얘는 난 절대 10,000원 안 낼 거야. 나 돈 없어. 먹고 죽을래도 없어. 나 배째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돈을 끝까지 안 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한 명 때문에 지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99명이 뭐 11,000원씩 내든 1,100원씩 내든 좀 더 내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거 가로등을 설치하자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 딱 설치를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얌체 한 명, 이 사람은 가로등의 혜택을 봐요 못 봐요? 그쵸?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죠. 이게 무임승차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마을에서는 다음에 공공재 만들자 하면은 이 한 명 때문에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점점 얌체들이 많아지는 거야. 뭐야?
돈 안 냈는데도 손해보는 거 없고 똑같이 누리네? 이러면서 점점점 안 쓰려고 하는 거야. 이게 공공재가 부족해서 생겨지는 무임승차 문제예요. 이거 이해되죠? 군대도 똑같아.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누리네 이러면서. 그쵸? 공원, 가로등, 등대 이런 거 다 같이 돈 냅시다 하면은 아무도 안 내. 그쵸? 딱 세 번째 외부 효과입니다.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뭐냐면 경제 활동을 했어. 우리가 경제 활동 뭐라 그래서 생산, 판매, 수요, 공급 이런 게 다 경제 활동이라 했죠. 이런 경제 활동을 했더니 제3자예요. 타인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아무런 대가나 처벌을 받지 않는 거. 이게 외부 효과예요. 다시 내가 이게 나야.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사든 뭐 구매를 하든 뭐 내가 생산 활동을 하든 뭘 하죠. 근데 했더니 여기 있는 다른 애가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본 거야. 근데 여기서 이득은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돈 벌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거야. 근데 이익을 줘도 이 사람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떡이라도 돌리든가 이런 게 없는 거야.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피해 보상금을 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런 게 외부 효과야. 의도하지 않은 피해나 손해를 제3자에게 미치는 거. 이게 이제 외부 효과인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사람 심리가 이런 거. 긍정적인 외부 효과 있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거. 이걸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그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적정 수준보다 사람들이 적게 공급해. 그렇죠? 이게 배가 아픈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서비스, 예를 들면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 있죠. 이런 것들은 과다 공급돼서 어떤 경제적인 전체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있죠.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 자, 긍정적 외부 효과. 생산할 때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이런 게 있어요. 오리 사육을 하잖아요. 그럼 벼농사가 잘 돼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오리를 기르잖아. 그러면은 이 오리들이 벼농사 하는 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맞아요. 거기에 필요 없는 벌레들만 다 딱딱 골라 먹는 거야. 왜냐면은 오리도 쌀보다 고기를 좋아해. 고기만 딱딱딱 골라 먹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벼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잘 자라요. 그 애는 그냥 풍년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매오대전 알아요? 매오대전? 아 그거 몰라요? 중국에 예전에 몇 년 됐는데 메뚜기 떼가 창궐한 거야. 그애 농사 망하잖아요. 흉년 되잖아. 메뚜기가 벼 싹쓸이하고 가잖아요. 메뚜기가 나 지금 단위가 생각이 안 나는데 5천억 마리인가? 500억 마리인가 그랬어요. 그 단위가 거기는 장난이 아니야. 뭐 옛날부터 막 삼국지 보면 뭐 하면 100만 대군 막 이러잖아. 메뚜기도 막 500, 하여튼 억 단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중국 정부에서 오리 10만 군데를 양성해가지고 반대쪽에서 오리가 꽉꽉 하면서 출격하는 거야. 그럼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오죠. 그 오리 10만 명이 이렇게 오면서 꽉꽉 하면서 그 메뚜기를 뷔페가 열리는 거야 그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거 이제 메뚜기를 막을 정도로 이 오리가 농사 짓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오리 농사를 지었더니 벼농사만 잘 돼. 근데 벼농사 아저씨가 고맙다고 뭐 쌀 20kg라도 이렇게 선물해 주던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내가 오리 농부야. 갑자기 울타리를 치더니 저기 벼농사 있는 데는 가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냥 냅두면은 나한테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람들이 약간 배가 아픈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소비할 때도 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잘 알 거예요. 예방접종,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거 할 때 예방접종 맞거나 코로나 때 우리 뭐 했어? 마스크 계속 끼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어떤 한 교실에 있어요. 교실에 뭐 30명 있나? 30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마스크 끼고 왔죠 학교에. 근데 그거 알아요? 29명이 마스크 끼잖아? 근데 안 껴도 돼요. 그쵸? 전파가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맞을수록 나 끝까지 버틴기잖아요? 그러면 나 안 맞아도 돼.
실제로 내가 정확히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봤는데 그 한 공동체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 예방 접종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염병은 박멸된대요. 그게 70%인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30%는 계속 버팅기면은 안 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맞으려고 하는 거야. 니네 다 맞아라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맞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긍정적 외부 효과는 효과가 좋은 효과를 내는데 사람들이 더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 못해서 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장에서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멘트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들 있죠. 그런 거를 그냥 환경에다가 그냥 막 매연이나 뭐 이렇게 강가에다가 몰래 버려.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득이야. 합리적 선택이야. 그쵸? 환경 다 작살내면서 우리는 이득 보는 거야. 하지만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게 부정적 외부효과죠. 그렇죠?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죠. 의도하면 이거 사이코패스죠. 다 뒤져봐라 이러면서 막 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맞는 거야. 그렇죠? 반대로 소비할 때도 흡연, 담배 피는 것도 뭐야? 소비 활동이죠.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면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폐암을 유발하잖아 또 간접 흡연으로.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효과. 이것도 의도하진 않아요. 다 뒤져봐라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또 미친놈이 그래. 하지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적정 수준보다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 그렇죠?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진짜.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는 너무 많아서 생기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너무 없어서 생기고, 이런 게 또 하나의 한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가 어쨌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불평등 문제. 뭐 이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부르마블만 해도 안다 그랬죠? 경제적 불평등.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서 결국 경제 활동에 위기를 초래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왜 거기다 써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구제해줘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경제가 밑에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냐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문제까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은요 어쨌든 좋은 건 뭐야? 노력을 유발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합리적 선택의 한계고 그리고 이제 자료나 이런 데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절약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개개인들이 막 다 사치 부리고 막 돈 엄청 쓰고 펑펑 쓰고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 개인한테 이익이 되려면 돈을 알뜰살뜰하게 저축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다 쓰고 이러면은 오히려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나는 합리적 선택을 한 거잖아. 근데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약하고 차곡차곡 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 됩니다. 아무도 구매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죠. 우리 대공황 때 봤잖아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또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러면은 또 점점점 사람들을 안 뽑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거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인 A씨가 매월 저축을 해.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돈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저축액을 늘린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절약의 역설이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개인들이 절약과 저축을 너무 열심히 한 결과 경기가 더 불황이 심해진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가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원, 그러니까 자른다는 거죠. 해고를 단행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절약의 역설도 있고 아까 뭐 있었어요? 공공재해 부족도 있었고 또 뭐 있어요? 외부 효과도 있었고 경제적 불평등도 있었고 독과점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부작용들이 생기더라 하는 게 여기까지 내용인 거예요. 자, 단내리 효과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비만세? 비만세인데 잘못 나왔다. 비만세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비만세. 비만에 세금을 붙인다. 왜 서러워? 왜 서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비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비만세는 비만인 사람한테 너 뚱뚱하니까 돈 내 이게 아니에요. 비만이 되는 상품들에다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설탕이나 지방 함유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거기에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국가에서 개인의 비만을 걱정할까요? 비만 때문에 비만과 스트레스가 만병의 또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당뇨병도와 고지혈증도와 심혈관 질병도와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오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병원비만 쓰게 되고 하면서 국가가 생산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미국은 너는 자꾸 비만 너가 막 스스로 막 그러는데 너는 거기가 홀쭉이야. 아 진짜로. 거기에서 이제 뚱뚱한 이거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문을 힘겹게 가요. 힘겹게. 그래야 거기는 비만이야. 또 뉴스 같은 거 뭐 봤어요? 막 보면은 150kg, 200kg 기본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야. 미국은 실제로. 거기는 음식 같은 거에 설탕이나 막 버터나 지방 이런 거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들이 살이 엄청 찌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미국에서 먹는 거랑 진짜 미국에서 햄버거 먹잖아요. 똑같은 맥도날드 햄버거. 진짜 뭐라 그래? 지방이 그냥 눌러 붙는 맛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를 먹으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내가 뚱뚱해지는 것 같아. 그 정도 되는 음식들을 맨날 먹으니까 여기는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비만세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 얘기는 왜 나왔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격리하고 집 안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만이 또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또 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무슨 땡땡 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뭐 많이 먹더라고 주변에도. 어쨌든 그래서 결국 내가 내돈내산한 이 고열량의 음식이 내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너무 살쪄서 걱정되면은 너는 지금 국가 경제를 해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서러우려나? 서럽죠. 그리고 댐! 저번에 했죠? 댐 건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저번에 우리 대공황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단답형 몇 개만 해보고.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꽃가게 옆에 선물 가게가 생겼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물을 사면서 꽃도 살까 하면서 꽃가게의 매출이 막 높아지는 거야. 그쵸? 이런 게 외우는 거. 그다음 대기업이 갑질을 해. 독과점. 가로등을 소비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려고 안 해요. 그 양치. 그거 뭐라 그래요? 무임승차. 그쵸,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뭐랑 엮어야 돼? 공공재. 공무라고 공무원. 무임승차. 그다음 저가 자동차를 대량 판매했더니 매연이 엄청 늘어나요. 그쵸. 부정적 외부 효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간접 표현으로 주변 사람까지 했죠. 그쵸. 그다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집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줘. 그쵸. 긍정적 외부 효과. 그쵸. 그래서 담벼락을 높게 쌓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 공유지의 비교. 이거는 알아요 혹시? 무슨 문제지? 되게 유명한 용어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뭐 그거야. 어떤 들판이 엄청 넓은 들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 들판에 양을 데려와가지고 계속 풀을 먹이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거 그냥 주인 없네 해가지고 또 양 데려와서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쟁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양떼들이 막 와가지고 내가 먹을까 하고 계속 처먹다가 어떻게 돼요? 그 공유지가 갑자기 풀이 다 없어지고 황무지가 된 거야. 그게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그쵸? 얘는 공공재 때문에 이런 무임승차 문제. 그다음 소수 기업들이 탐욕하는 거. 독과점. 그다음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시설을 설치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거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에요. 이따가 볼 거야. 어떤 문제? 그쵸?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거 요즘에 많이 하죠.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지원금 줘요. 그래가지고 한때
뭐야 자동차 이때 바꾸는 사람들은 다 전기 자동차로 바꿨어요. 아니죠. 전기 자동차로 쓰면은 어떤 효과가 생겨요? 친환경 그럼 어떻게 어떻게 돼? 환경이 좋아져. 그쵸?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죠. 이거를 정부가 이제 장려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으로 열심히 절약을 했는데 오히려 경기가 나빠졌어. 역사. 그쵸? 절약의 역설, 부정적 외부 효과죠. 그래서 조금만 쳤다가 뒤에